한나TV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6월이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이렇게 날씨가 더울수록 좀 공부하기 싫어지고 특히 이제 한국사는 외우다 보면은 막 잠이 오잖아요. 많이 힘드시고 그럴 텐데 그래도 힘을 내서 으쌰으쌰 우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이제 저희가 지금 조선의 경제 후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근대 태동기의 경제를 할 거고요. 근대 태동기의 경제라면 경제 파트는 이제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근세 사회, 근대 태동기 사회 이런 식으로 사회는 무슨 신분제도라던가 농민들의 그런 생활, 뭐 그런 거 노비들 뭐 이런 식의 신분제도가 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화 파트입니다. 벌써 경제 파트도 이제 마무리 돼간다는 소리죠. 금방금방 지금 진도가 막 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 오늘은 어떤 부분을 강의를 할 거냐면 저번에 우리가 이제 금은광업, 광업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은 경제 상황이 이제 문란해지면서 각종 수취제도가 폐단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조선 후기에 어떻게 수취제도가 변했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은 완전 근대 태동기도 아니고 조선시대 약간 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직전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임진왜란 이후에 바뀌어진 거 그런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세와 근대 태동기가 둘 다 겹쳐져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판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인을 적은 다음에 결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역사는 흐름이니까 따로 필기를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진도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취제도에 문제가 생겼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가득 필기를 할 거예요. 이 필기가 좀 되게 중요하고 오늘 배울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이 배울 내용이 시험에 적어도 여기서 뭐 한국사 자격증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여기서 2문제 이상 나올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좀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자, 조선 후기 수취제도에 세금 걷는 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조선 후기의 수취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이제 제가 대립군을 보고 왔잖아요. 저희 이제 매니저분들하고 대립군을 이제 영화를 보고 왔는데 거기 내용이 이제 임진왜란 시기의 내용이었고 광해가 나오고 광해군이 나오고 대신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대신 이렇게 대신 나대준 군대를 보내는 그런 대립군들 그들이 임진왜란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였는데 대립에 대한 문제도 여기서 또 나올 거예요. 임진왜란이 진짜 정말나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났을 때 땅이 다 완전 쑥대밭이 되고 황폐화 됐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에 이제 오는 재정이 너무 궁핍하니까 국가는 똑같이 세금을 거두려고 할 것이고 그걸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그걸 영화 대립군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일본 놈이나 우리나라 윗대가리나 똑같다 우리 괴롭히는 건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먹고 살기는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나올 정도로 그만큼 먹고 살기가 각박했고 세금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예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좀 세금을 줄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국토도 없었고 황폐화됐고 농사지을 사람도 모자랐고 임진왜란 이후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취제도가 세금 걷는 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단 수취제도가 개편하기 전에 이제 수취제도가 문란이 그 전에 수취제도가 문란해졌다라는 거. 문제가 생겼다. 전에 우리가 이미 전세, 공납, 역 다 공부했었잖아요. 전세는 연분 6등, 전분 6등, 연분 9등법. 그리고 공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집마다 할당을 했는데 방납의 폐단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했었고, 뭐 균역법 같은 거 배우셨죠? 뭐 정남, 뭐 이게 정군과 보인이 있어가지고 정군은 실제 군복무를 하고 보인은 비용을 보조하고, 그런데 대립이나 방군수포지가 성행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전에 이런 폐단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어떻게 심해졌는지 쭉 필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갈 때 이제 임진왜란 직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토지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점점점 그 전에 우리가 과정법 배웠을 때 결국에는 과정법, 직전법 하다가 다 무너져버리고 지주전호제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직전법도 폐지하게 되고 세금이 그 땅이 모자라서 그걸 뭐라 그래? 그 녹봉으로 개편을 하면서 그냥 토지를 소유 개념으로 그냥 주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토지가 소유의 개념이고 수조권의 개념이 아니고 다 내 거, 네 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부를 늘릴 때, 부를 증식할 때 토지를 늘리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땅을 놀리려고 땅을 되게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서 자꾸 퀴즈 얘기하시는데 퀴즈는 설명을 다 한 후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시면은, 예, 매니저분들 대답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서로 땅에 대한 집착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런 돈 많은 양반들은 땅을 점점 늘려갖고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궁핍해지니까 그나마 조금 있는 땅이라도 이렇게 갖다 팔고 그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양반들의 대농장에 가가지고 소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농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땅 주인, 지주, 땅지자, 주인주, 땅 주인, 그 지주라고 하고 거기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작농이 돼버리는 거죠. 그 소작농을 다른 말로 전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이제 후기로 넘어갈 때는 지주전호제가 너무나 확산돼 버렸다. 지주전호제의 확산. 자, 지주전호제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좀 세금을 걷는 그런 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땅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병작반수제가 병작반수제 이런 게 일반화 돼버렸다라는 거죠. 병작반수제는 땅을 이제 경작을 하면 A라는 지주의 땅을 B라는 애가 이제 가서 일해서 이제 경작을 하면 그 중에 이 무조건 절반 2분의 1 세금을 내는 거. 누구한테? 얘한테, 지주한테. 그래서 지주한테 절반의 세금을 낸다. 그 땅을 경작한 것의 세금으로 수확량을 이제 곡식을 내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버벅대? 2분의 1의 수확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을 준다. 이제 병작을 한 다음에 경작을 한 다음에 반을 준다. 그래서 2분의 1의 세금을 낸다. 이걸 병작반수제라고 그래. 세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국가 내는 게 아니니까 수확량의 2분의 1을 이제 바친다. 지주한테. 그게 이제 병작반수제고, 이런 주종관계를 이제 지주전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거의 다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리고, 이렇게 전세를 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반들이 지네들이 내야 될 그런 전세를 이 소작농한테 소작농한테 네가 내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빌미를 만들어서 내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면 흰색으로 쓰자. 수제도가 어떻게 문란해졌는지를 쭉 적어봅시다. 전세제의 폐단. 전세의 폐단. 전세제도가 또 폐단이 일어나고, 자, 그리고 또 이 정도. 그리고 공납제도 폐단이 일어납니다. 전세, 공납, 군역. 자, 군역제도도 역시 폐단이 일어나요. 원래 여러분 세금이라는 것이 참 예민한 부분이고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세금 제도도 문제가 많다 이러면서 불만이 많은 것도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보료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건보료를 지역으로 내고 있는데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직장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많이 내지 않는데 지역 건보료는 되게 많이 내요. 예를 들어 뭐 차가 있다던가 집이 있다던가 아무튼 소득이 잡히면은 엄청 많이 냅니다. 저도 건보료를 한 몇십만 원, 30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지역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집이 잡히고 차가 잡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 있던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해버렸어. 근데 명예퇴직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은 일을 하고 있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아가면서 그 적은 돈으로 이제 그냥 할아버지가 돼서 사는 건데, 어쨌든 평생을 이제 직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집이 좋던 말던 일단 자기 소유의 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완전 똥차라도 일단 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차랑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건보료에 책정이 돼서 적어도 15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금액이 때려버려요. 그러면 그분이 받는 국민연금이 한 예를 들어 70만 원이라고 했을 때 70만 원에서 20만 원을 건보료로 내고 나머지 5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뭐 그러한 좀 약간, 그래서 이제 요즘은 재산 쪽으로 부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건보료를.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돈이 있는 사람들도 건보료를 안 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직장 가입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제가 어떤 정치인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자산이 진짜 몇십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빌딩에 경비로 이렇게 가라로 경비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직장 건보료로 책정을 하게 해가지고 금액을 정말 적게 내는 뭐 그런 식으로 좀 꼼수를 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건보료는 건강보험료, 의료보험,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보험료. 근데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 세금이잖아요.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각종 비리와 폐단이 생겨요. 일단 전세는 토지세를 내는 건데, 전세의 폐단이 뭐가 있냐면, 이 설명을 먼저 하자면, 전분 6등, 연분 9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분 6등은 토지의 비옥도예요. 그리고 연분 9등은 흉년이냐 풍년이냐 이걸 9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등전부터 6등전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1등전은 정말 비옥한 토지야. 1등전은 정말 좋은 거. 그리고 뭐 6등전은 정말 안 좋은 거, 척박한 거. 그래서 1등전은 더 많이 내야 되고 6등전은 조금 내야 되는데, 양반들의 토지는 당연히 비옥하고 1등전이겠지. 근데 그걸 6등전으로 거짓말을 치는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수령들하고 막 그 밑에 그 향리들하고 이렇게 쏙닥쏙닥 해가지고 이거 적박해 막 이러면서 6등전을 해가지고 세금을 조금 줄여준다던가.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누가 봐도 6등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기름지네 이러면서 막 그 관아에서 와가지고 그거를 막 2등전으로 올려가지고 받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이 토지의 비옥도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했고, 그 부분에서 비리가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풍년, 흉년을 말하는 연분 9등법도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히 흉년인데도, 풍년이면 문제가 없겠죠?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면은 풍년이지, 그냥 무조건 풍년 기준으로 내, 막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받는 거야. 어거지로. 그래서 각종 폐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어떻게 적을까? 한마디로 전분 6등과 연분 9등에 관련된 부분에 이런 거를 요거를 책정하는 책정의 비리가 일어나서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를 많이 했다. 부과를 훨씬 더 너무 많이 부담스럽게 많이 부과했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납의 폐단. 공납의 폐단은 간단한데,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공납의 폐단은 원래 집집마다 가호마다 할당을 하는 거였는데, 뭐 수시로 내는 거, 뭐 갑자기 내는 거, 그래가지고 수시로 내는 거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일정하게 내는 건 상공, 갑자기 수시로 내는 거는 별공, 뭐 진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특산물을 내는 거였잖아요. 뭐 이 지역에선 전복이 많이 나오니까 전복을 내고, 이 지역에선 김이 나오니까 김을 내고, 뭐 이 지역은 뭐 꽃감이 유명하니까 꽃감을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원래 내는 거야. 현물로 내는 거야. 공납이라는 거는 국가에다가 바치는 거, 공납. 물건으로 바쳤던 거였어요. 특산물로 냈던 거. 근데 갑자기 전복이 나오지도 않는 웬 산골에다가 전복을 내래.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특산물을 내라고 하지 않냐? 아니면은 뭐 대구에 사과가 옛날부터 유명했는데, 사과가 왜 이렇게 규격이 안 맞아. 일단 주먹보다 커야 되고 광이 나야 되고 당도가 좋아야 되는데 빠꾸 안 돼. 다시 갖고 와.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규격과 얘네들이 원하는 그런 규격이 너무 높고 가치가 높으니까 그걸 못 맞추니까 자꾸 안 되니까 결국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내는 거예요. 사다가 내는 거. 그걸 뭐라고 했죠? 뭐의 폐단? 그죠? 채팅창에 나오네요. 박납의 폐단. 자지마! 여러분,
박나베 폐단.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 박나베 폐단이 나타났다. 자, 박나베 폐단. 이거 저번에 얘기했죠? 박나베 폐단이란 건 뭐냐면, 당연히 그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을 그 지역에서 이제 걷는 게 맞는 건데 다른 지역을 사다내. 그러니까 그 사는 가격이 더 추가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안 나오는 거는 다른 데서 사면 더 비싸게 받잖아. 이렇게 무슨 발품까지 해가지고 원래는 뭐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를 이거 구하기 요즘 전복 구하기 힘든데 20은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2배, 3배로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제 사다 내는 박나베 폐단이 일어나니까 농민의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농민의 부담이 사실 공납에서 제일 컸다. 그리고 공납이 문제가 뭐였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세금을 내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내야 되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소득세를 내죠. 근데 이때 박납은 무조건 집집마다 하나씩, 가호마다. 집집마다 내는 거야. 잘 사는 집도 하나, 못 사는 집도 하나. 그럼 부담이 되겠죠.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가호마다 할당한 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공납의 문제가 나중에 해결되면서 재산에 따라 이제 좀 바꾸게 돼요. 그래서 저는 박납의 폐단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요것 때문에 이런 박납의 폐단이 나타나니까 이제 사실 임진왜란 전부터 이 박납의 폐단의 문제를 해야 된다 막 상소가 자꾸 올라오니까 이때 농민의 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뭐 유성룡, 조광조 이런 사람들이 유성룡이라 써도 되겠죠? 유성룡이 이제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했다라는 거. 수미법은 뭐냐면 쌀로 내자. 우리가 대동법을 알기 전에 수미법도 알아야 돼요. 쌀미자, 쌀로 주자. 어차피 특산물 다른 지역에 사다 내잖아. 그러니까 사다 내고 힘드니까 그냥 이것도 쌀로 내면 국가에서 알아서 필요한 걸 사라. 이렇게 지금 한 거죠. 자, 이제 군역의 폐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역의 폐단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임진왜란 전에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어요. 너무 또 평화로우니까 군역의 의무를 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자꾸 뭐 시키냐면, 여러분 요즘 군대 가면은 뭐예요? 군대 가면 막 진짜 막 총 같은 거 훈련도 하긴 하지만 군복무에 여러분들 거의 절반 이상이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오셨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삽질. 예. 지금 채팅창에서 특수용어 나왔어요. 뺑이. 뺑이는 일본 말인가요? 지금 남성 뺑이를 친다고. 뺑이가 어떤 용어죠? 뺑이가 갑자기 수업 중에 빵 터졌어. 뺑이친. 예, 뺑이를 치고 오셨대요 주로. 예, 노동, 삽질. 예. 뺑이를 정확히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거 일본어예요? 뺑이? 아무튼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데없는 그냥 노동을 하고 왔다. 뺑뺑 도는, 그러니까 작업하다가 뺑이 치셨다고요? 작업하다 놀고. 그러니까 아무튼 주로 이제 삽질이나 이런 작업, 갑자기 군대장 높은 분들 온다고 그러면 막 치약으로 막 꼼꼼하게 맨날 청소하고 막 눈 쓸고 삽질하고 또 눈 쓸고 삽질하고 청소하고 막 그런 거에 일과였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여서 전쟁이 없었으니까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군역의 요역화가 나타납니다. 군역의 요역화. 군복무를 해가지고 실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평화식이었고, 임진왜란 전에는 뭐 딱히 쳐들어온 애들도 여진 족들만 조금 쳐들어오고 그냥 우리가 결국 이제 막아내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군역의 요역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가면은 성만 쌓고 일만 시키니까 얼마나 하기 싫어. 그리고 농번기에도 농사로 바쁜데도 맨날 불러내고 하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군대 갔다 온 분들 보니까 산 하나를 없앤다고 막 그러네요. 그쵸? 왜 군대 갔다 오면은 이렇게 막 오바가 심해지죠? 막 멧돼지를 잡고 막 멧돼지가 이따만했다 그러고 막 산 하나로 옮기고 막 군대는 불가능이 없다고 막 이러시는데, 네. 저는 안 가봐서. 자, 아무래도 군역의 요역화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군역 기피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만 군대 가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군역의 요역화가 되니까 군대 가기 싫으니까 나 대신 사람을 사가지고 대신 보내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대립. 대립군이라는 영화 나왔죠? 대립. 타인이 대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되게 대립으로 꽤 돈을 많이 받았대요. 이 책에 보면은 정병들은 모두 타인으로 대립을 하는데 그 대립자는 역이 고되다 하여 값을 많이 받으니 2개월에 면포 7에서 18필에 이르기도 한다. 2개월에 면포 7에서 18필이면 꽤 되게 많이 낸 거예요. 원래는 이제 군포로 나중에 군포를 균역법으로 줄여주는데 2필에서 1필로 주거든요. 군포를 원래 2필 냈어요. 국가 2필. 근데 이거를 막 7필, 7필부터 해가지고 막 18필까지 받은 거 진짜 많이. 그러니까 대립질을 할 때 돈을 그래도 적당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서 왜냐면 이제 요역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싸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립이 일어나고 아니면 이제 그런 수령, 향리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내는 거예요. 군포를 면포를 내고 그냥 지휘관들한테 이거를 이제 돈을 내고 면포를 받고 군역을 명제해 주는 거야. 이거 사실 불법인데, 방군수포는 불법인데 슬슬 지휘관들이 자기네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냥 군포 받고 면제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포를 막 받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방군수포제 같은 게 심해졌다. 방군, 노을방, 군인을 놓아준다. 우리가 방학한다고 하죠? 놓아준다. 방군. 뭐를 받고 군포를 내고 군인을 풀어준다. 방군수포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야. 방군수포제. 자, 그러니까 대립이 성행하고 방군수포제가 성행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적당히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고 이제 군인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더중이 막 대립질로 지금 사람들이 막 왜 노비가 와 있고 그래 나는 그냥 돈 받았으니까 대충 때우면 돼 이런 마인드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면포 군포를 받고 이렇게 포라는 건 옷감이에요. 옷감을 받고 사람들을 이렇게 놓아줘 버렸고 그때 당시 옷감은 화폐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방력이 당연히 약화됐겠죠. 그래서 이제 국방력 약한 적지 않을게요. 당연한 결과니까. 그래서 이제 군역의 요역화로 잠시 이제 군포제라는 거를 실시하고 있었어요. 군포제. 방군수포가 너무 흔해지니까 그냥 군포를 받고 그냥 군인을 그냥 다 면제해주고 군포를 차라리 받고 우리 군인을 사서 쓰자, 용병 쓰자. 그래서 모병제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또 큰 문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더 있어야 돼. 사실 나중에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나중에 나오는데요. 황곡의 문란도 있었는데 요건 따로 적을게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흰색이 잘 안 나오냐. 황곡의 문란. 혹은 황곡제의 문란. 황곡이라는 거는 원래 10분의 1세를 10분의 1의 이자를 지급하는 게 원래 정상인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고리대로 변질이 된 거야. 황곡은 간단해요. 러시앤 캐시, 대출 이런 거예요. 대출. 그러니까 이제 황곡이라는 것은 원래 뿌리가 그 전에 이제 고구려 때 막 진대법 기억나시죠? 춘대춘합이 원칙이었습니다. 춘대춘합. 봄에 꿔서 가을에 갚는 거죠. 나중에 수확하고 나서 갚아. 그 대신 10분의 1만 이자를 내. 이거예요. 곡식을 돌려주다. 황곡.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수령들이나 아전들이나 돈 많은 양반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자를 점점 많이 치는 거야. 사채놀이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 여러분 이자 뿌는 거 장난 아니에요. 예, 이자가 진짜 막 불어가지고 나중에는 원금을 못 갚고 이자만 갚다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신체 포기각서 들고 와가지고 장기를 빼내간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사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리대로 변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농민의 부담이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나중에 나올 거지만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정이라고 하거든요. 전정, 군정, 환정 중에서 환장한다 해서 환곡이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삼정의 문란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농민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결과 이런 도적이라던가 그 동네를 지역을 튀는 거야. 호패를 버리고 유랑하는 거야. 유민이 증가하면서
도적대들, 유민들 이런 애들이 증가하고 이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난이 바로 임꺽정의 난이 이때 일어난 거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임꺽정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임꺽정의 난에 대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임꺽정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제 막 이렇게 임꺽정을 잡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그런 범인 몽타주 같은 그런 뭐라 그럴게 보상금을 주는 그런 방보가 붙는데 임꺽정을 잡은 수령은 당상관으로 당상관이면 거의 고유직이거든요. 당상관으로 승진을 시켜준다. 천민은 양민으로 신분 상승. 압수한 도적의 재산을 지급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때 임꺽정의 도적대들이 이런 돈 많은 양반들의 그런 도적질이 엄청났기 때문에 과연 이들은 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도둑질하면은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들이 이제 막 의적질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남아줬기 때문에 임꺽정은 사실 좋게 보긴 해요. 근데 현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도둑질이죠, 말 그대로. 요즘에도 예전에도 이런 식의 의적 흉내 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방울 다이아 지존파인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사실 임꺽정은 의적이라고 하기에는 살상을 많이 했어요. 일반 그런 백성들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사실 임꺽정이 막 홍길동급으로 그렇게 의적은 아니고 그냥 본인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미화해도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임꺽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대도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대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물방울 다이아를 뭐 이렇게 막 정말 돈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싹 들어와가지고 싹 이렇게 훔쳤던 대도 누구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제대 임꺽정이 그렇게 어마무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임꺽정은 원래 황해도에서 이제 임꺽정의 난이 일어납니다. 황해도는 특히 이런 황곡의 문란도 심했지만 이런 각종 군역의 폐단도 심했고 좀 차별받는 지역이었어요. 황해도나 함경도 이런 곳은 수확량이 되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수확량을 얘네들이 거두려고 막 더 극심했고 그 폐단이 이런 수치제도의 폐단이 극심했고 또 차별받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특히 함경도 뭐 황해도 이쪽은요. 원래 그쪽으로 사람들이 춥고 그래서 사실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3인 정책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여진족들이 자꾸 쳐들어온다. 그래서 일부러 이사가가지고 살게 했어. 그래서 가뜩이나 원치 않은 데서 살게 한 데다가 세금도 또 심하게 걷고 왜냐면 수확량은 너무 적은데 거긴 밭농사밖에 못 지고 날도 춥고 그러잖아요. 북한 쪽이잖아요. 아무튼 이제 황해도에서 시작돼가지고 경기 강원도가 점점 세력을 확장할 정도로 임꺽정의 난이 그렇게 크게 확대되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임꺽정의 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 현실을 이 수치제도의 문란의 현실을 얘기를 해보자면 이때 이제 지주전호제라고 그래가지고 소작농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작농이 이제 토지 1결의 수확량은 240두입니다. 그럼 절반을 갖다 바치죠. 그러면 소작료를 120두를 발쳐요. 근데 왜 세금을 70두나 내야 되는 거야? 사실 이 소작농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땅 주인이 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땅 주인, 전세니까. 근데 이거를 소작농한테 내게 하는 거야. 70두나 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남은 곡식은 50두야. 근데 그때 당시에 1년 최저 생계비가 144두였단 말이야. 세금을 안 내고 소작료만 있어도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 정도로 그냥 최저 생계비인데 남은 곡식이 50두야. 자식들은 또 그때 당시엔 또 사람들이 별로 할 일도 없고 밤이 너무 긴가 봐요. 할 일이 없고 튼튼하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은 또 엄청나게 또 낳았죠. 막 5명, 뭐 많게는 10명까지 자식들은 낳았지. 먹고 살 건 없지.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들고 결국 도적으로 몰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이런 지주전호제의 폐단이 이렇게 심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즘으로 치면 요즘은 그나마 자식을 하나나 둘이나 이렇게 적긴 했지만 막 자식이 5이고 막 10명 막 되게 넘어. 자식이 막 10명씩 막 있어. 근데 지금 최저 생계비가 140만 원인데 5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을 시켜가지고 도둑질 시킬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나쁜 마음 먹게 되는 거죠. 이제 뭔가 국가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생기게 되고.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조선 이제 그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조선 후기로 넘어갈 때 각종 세금의 폐단이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양난이 발생하게 되죠. 이 중간에 좀 다른 색깔 펜으로 결국 이 중간에 이제 양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칸이 없으니까 양난이라고 쓸게요. 양난은 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얘기합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임진왜란으로 겨우겨우 수습하고 있는데 이제 광해군이 이제 이런 광해군의 중리배교로 어떻게든 후금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서인들이 인조반정으로 광해군 격을 쫓아내고 서인들이 끝까지 싸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후금은 되게 커지고 있는데 결국 또 청나라가 쳐들어오죠. 후금이 중국까지 먹어버리고 우리는 임진왜란에서 한 방 맞고 또 병자호란 때 또 엄청나게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연이은 두 전쟁으로 나라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난 거죠. 뭐 제대로 뭐 땅도 없고 양난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양난의 기준으로 이 양난 발생의 기준으로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후기다라고 얘기하는 건 임진왜란, 병자호란 쓸게요. 그냥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요 기준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시면 돼요. 정유재란은 임진왜란에서 정유재란을 합쳐서 얘기합니다. 원래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은 따로예요. 원래 임진왜란을 처음 일어났고 중간에 휴전 제의를 하다가 다시 또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에서 이제 따로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보통 그냥 그걸 합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합쳐서 그냥 임진왜란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정유재란은 임진왜란은 이제 그 안에 2차 그러니까 후기라고 얘기하면 돼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유년에 또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걸 합쳐서 임진왜란 생각하시면 되고 병자호란은 아시다시피 오랑캐가 호란, 외란은 이제 외놈이 쳐들어온 거고 호란은 이제 오랑캐 호자 호란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죠. 근데 양난이 발생을 하고 이제 또 쑥대밭이 됐어. 가뜩이나 세금에 이런 폐단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참다 못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세금 이렇게 안 줄여주면 우린 못 먹고 살겠다 해서 막 소작쟁이도 일어나고 막 이런 임꺽정의 난도 일어나고 이제 국가도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좀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제 폐단을 어떻게 바꿔주냐면 영정법으로 바꾸죠. 좀 다른 색깔 펜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리할 수 있게. 영정법은 영원히 정했다. 세금의 양을 영원히 정했다 해서 영정법이 영원히 정했다. 영정법은 이제 병자호란 끝나고 임진왜란, 인조 때 일어나게 되는데 자꾸 책정에 비리가 있고 너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이제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전세를 액수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전세의 정액화라고 하죠. 정액, 액수를 정했다. 자, 전세의 정액화. 그래서 이제 토지 1결당 4두로 고정한 거죠. 세금이 이제 맨날 곡식을 내는 거를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결정에 풍용에 관계없이 흉년이던 풍년이던 기름진 땅이던 뭐 척박한 땅이던 그냥 무조건 사두만 내라 이런 식으로 사두로 고정을 한 거예요. 이게 영정법이에요. 간단하죠? 전세를 토지제도를 액수를 정해버렸다. 간단해요. 여기서 뭐 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백성들이 갑자기 먹고 살기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원래 항상 위에서는 가만 놔두질 않잖아, 그쵸? 그렇다고 또 무조건 해피해진 건 아니었어요. 양반들이 그냥 사두만 내게 할 애들이야? 그렇지 않지. 각종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수수료라던가 뭐 각종 뭐 부가세, 보충비, 뭐 운송료 너네가 사두를 내지만 이걸 운송료도 필요하고 향리들이 막 그렇게 또 수령의 아전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걷는 거야. 그리고 뭐 이번에 수령이 결혼을 했으니까 뭐 부주금으로 뭘 또 더 내고 뭐 각종 뭐 얘네들이 그냥 건수만 만들어서 보충비를 어쨌든 부과했기 때문에 어쨌든 부담은 여전했다라는 거. 잠시 좋아지나 했지만 어떻게든지 각종 잡세를 더 내게 했다. 이렇게 좀 그렇다고 막 되게 해피해지진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 대동법. 자, 수미법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결국 그냥 아예 쌀로 내자 이래가지고 광해군 때 대동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대동법은 양반들의 불만이 극심했어요.
왜냐면 대동법은 집집마다 내는 것이 아니라 재산마다 낼 게 있기 때문에 공납에 다른 말로 공납이 원래는 특산물을 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공납을 그냥 쌀로 내라. 그래서 공납이 전세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공납의 전세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글씨가 잘 써지죠. 다시 쓸게요. 공납의 전세화. 이제 공납도 전세와 똑같이 져버렸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냐면요. 쌀이나 이때 주로 이제 화폐 개념으로 있었던 것이 쌀이나 옷감. 옷감은 이제 삼배나 무명, 옷감, 그리고 화폐. 이때 화폐도 좀 썼거든요. 화폐 동전, 엽전. 그래서 쌀이나 옷감이나 화폐로 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누가 이제 이걸 사다가 내냐면 공인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 대동법, 영전법, 균역법 중에서 대동법에서 시험이 거의 100% 나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무조건 믿으세요. 네, 이거는 뭐 수능이나 공무원 한국사든 한국사 자격증이든 대동법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서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대동법은. 뭐 광해군에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대동법이라는 것 때문에 공인이 등장을 했고, 공인이 이제 이 지역의 물건 여기다가 갖다 주고, 뭐 여 지역의 전복을 사다가 주고, 이쪽에 영광굴비를 갖다 주고, 그리고 되게 구하기 힘든 옷감을 갖다 주고, 종이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유통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걸 사다 보니까 살려면 장사꾼들이 있어야 되고 시장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인의 등장으로 이제 시장이 발달을 하게 돼. 장시가 발달하게 되고, 이 공인들이 여기저기 사다가 막 내다 보니까 돈을 또 엄청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의 기업가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공인이 등장해서 이 공인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어용상인이라고 해서 좀 되게 좀 큰 상단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용상인이 되고, 얘네들이 나중에 도고로 좀 대형 상인, 도고라는 건 뭐냐면 독점 상인, 도고로 성장하게 돼요. 도고라는 건 독점 상인이다. 어떻게 하냐면 또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상단을 꾸미고 있는, 예를 들어 개성의 송상 같은, 개성의 송상은 무조건 인삼입니다. 인삼을 독점으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성의 송상은 심지어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인삼은 또 팔기 때문에 저기 중국에다가 수출하기도 하고, 그럼 중국에 수출하러 간 김에 거기서 비단을 갖고 와가지고 또 그 개성의 송상 그 사람이 또 비단을 다른 우리나라에 또 전달해주기도 하고, 하나의 유통망. 도고라는 경우에는 이제 재벌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지금의 삼성, SK 이런 것처럼 사실 삼성도 어느 정도 독점하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사실 우리 SK텔레콤, LG U+, KT 지금 세 군데 있죠? 이 통신사도 거의 독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셋이서 거의 담합해가지고 아직도 기본료 안 없애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도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제 국가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독점 상인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장시가 발달하면서 이 도구들이 이제 물건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 상업이 발달하게 돼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는 거야. 큰 돈을 가지고 이제 인삼을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또 이제 외국에 수출, 중국에 수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다 필요한 물품을 납부할 때 이런 대동법 때문에 엄청난 돈이 이제 굴러갔다라는 거지.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그전에는 화폐 경제가 발달을 못했거든요. 무조건 이제 쌀을 갖고 다니거나 이제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경제였잖아.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상품 화폐 경제, 상업도 같이 발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구도 성장하고, 여기다 하나 더 적는다면 이거의 결과로 쓸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농민층도 분화하게 돼요. 농민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장사를 잘 하고 이런 상단을 잘 꾸려가지고 분홍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사실 분홍은 광장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제 장사꾼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갑자기 장사꾼으로 크게 성공해서
뭐 양반의 그런 족보를 사가지고 이제 양반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막 약간 농민층이 막 분화되게 됐던 신분제도가 무너지게 됐던 또 원인이기도 하죠. 여기까지만 쓸게요. 여기는 경제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군포제로 넘어갈게요. 자, 군역입회다 이런 대립이나 반군수포제가 나타나고 어쨌든 군포를 내고 결국에는 그냥 군대를 사서내는 모병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군포제가 됐어요. 이제 모병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병제. 자, 임진왜란 중에 모병제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군포를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균역법. 군포를 줄여주는 겁니다. 균역법은 간단해요. 균역법은 영조 때 일어난 건데. 자, 군포의 부담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 군포 부담이 심해졌던 건 몇 개만 적을게요. 뭐 백골증포라던가 뭐 황구첨정, 뭐 강련체, 뭐 인징, 족징 뭐 이런 거. 다 적을 수 없으니까 몇 개만 적을게요. 백골증포라는 건 뭐냐면 군포를 내는데 이 성인 장정의 그런 군포를 내는 그런 명단에 정말 성인 장정 16세에서 60세까지만 적어야 되는데 이 수령들이 더 거두려고 어린아이도 적고 늙은 사람도 적는 거야. 군포라는 건 뭐냐면 군역의 대가로 옷감을 내는 거를 군포라고 합니다. 삼배나 뭐 이런 것들은 무명 이런 식으로 옷감으로 그게 화폐였기 때문에 옷감을 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잖아요. 어린애가 태어나는데 탯줄을 떼기도 전에 걔를 이제 군적에 올려. 그래서 걔가 군포를 내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100세가 다 되려고 하고 막 죽으려고 하고 막 이제 70세 이런데도 6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를 올려. 그건 강령체. 죽었는데도 해골한테 죽었는데도 군포를 올려. 백골한테도 올린다. 징포한다. 백골 징포. 강령체는 할머니. 황구첨정은 이제 어린아이한테. 말도 안 되게 군포를 걷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군포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막 진짜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는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탯줄도 떼기도 전에 군적에 올랐다고 막 내가 자식 낳은 내가 잘못이다 하면서 막 자살을 하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정약용의 그런 목민심서 이런 뭐 내용에 보면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결국 도망을 가요. 군포를 내기 싫어서 도망갔어. 그랬더니 이제 인징 이웃들이 낸다던가 족징 아니면 친척들이 내게 하는 거. 어떻게든 끝까지 받아먹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이게 막 불만이 막 너무 심해지고 폐단이 일어나니까 군포를 줄여줘요. 그래서 이제 군포를, 그렇다고 군역을 안 받진 않아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준 거, 가감해준 거. 그게 균역법입니다. 군포의 부담이 많아지니까 2필에서 1필로 줄여줬다. 그럼 군포를 1필로 줄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족분은 어떻게 보충을 하냐면요. 이제 보완책, 줄인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겠죠? 보완책은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주들이 좀 더 내야지, 돈 많은 애들이. 그래서 지주들한테 받은 게 결자. 이제 지주들한테 좀 돈 많은 이제 지주들, 땅 주인들한테 결작이라고 그래가지고 군포를 더 1필씩 더 받았고, 그리고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선무군관은 일종의 명예군인 같은 겁니다. 왜냐면 그 상류층 향리인데 좀 돈 많은 애들이 이제 향리들이 이방 호방 그런 게 향리거든요. 그 수령 옆에 막 예이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국가 공무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군역을 내지 않은, 군역의 의무가 없었어요. 군대도 안 가도 됐었거든. 군역 면제자였어.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상류층 향리들이 이제 돈도 좀 있고 하니까 그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 군인 관직을 주는 거야. 약간 양반 관직처럼. 그래서 선무군관이라는 명예 군인 관직을 주는 대신 1필씩 내게 했어. 명예군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름만 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이제 향리들에게 거뒀고. 자, 이런 식으로 보완책을 썼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잡세를 여기다가 잡세를 추가했다고 해볼까? 잡세를
각종 잡세를 예속했다. 잡세 수입이라고 쓸게요. 잡세 수입까지 여기 들어간다. 뭐 어장세, 선박세 같은 그런 잡세도 그냥 다 균역 이 세금으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완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적을게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근데 이 부분에서 대동법이 제일 중요하고, 대동법은 결국 100년이 걸렸어요. 이런 지주들의 불만으로. 왜냐면 요걸 안 적었네. 대동법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대동법은 집집마다 내었던 것을, 가호마다 냈던 것을 토지마다 냈습니다. 가호마다 내던 것을 결수에 따라, 토지에 따라. 그러니까 토지 개념으로 바꾼다는 거는 재산 정도에 따라, 집집마다 냈던 거를 재산 정도에 따라 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반들이 불만이 장난 아니었겠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100년이나 시간이 걸리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부분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진짜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적어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 내는 부분이니까요.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암기하였으면 좋겠고, 사실 어려울 건 없어요. 여기 전세는 너무 이제 비옥도나 통영에 맞춰서 내야 되는데 지네 마음대로 책정하고 너무 많이 부과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로 낼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1개월당 사두를 적게 줄여줬어. 하지만 어떻게든 받아냈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완전 줄은 것도 아니었다. 농민의 부담이 그나마 줄었던 건 대동법이었어요. 이런 공납의 문제가 제일 심했기 때문에 방납의 폐단으로 가장 부담이 많이 돼서 이것을 집집마다 해서 토지로 바꿨고,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때 다 지주전호제고 소작농이잖아요. 그럼 대동법은 소작농들은 안 내도 되는 거야. 그거 완전 좋죠. 그렇지만 양반들은 불만이 많았겠지. 지주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쌀과 옷감 화폐로 사가지고 이제 내게 하고, 어쨌든 그거를 사서 내는 아예 공인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납이 아예 전세처럼 돼버렸어. 화폐로 내는. 쌀, 옷감, 화폐. 공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장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공인들이 독점상인 도구로 성장을 했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했다. 자, 그리고 군역법은 군역의 폐단이 너무 많아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막 군역의 요역화로 이제 맨날 일만 시키니까 사람을 대신 사가지고 사람을 대신 사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군포로 면제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군포를 내라 해서 군포제로 바뀌었다가, 이 군포를 막 죽은 사람한테도 받고 늙은 사람한테도 받고 어린아이한테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도망 다니고 인징 족징으로 또 어떻게든 받고 하니까 불만이 많아. 그래가지고 결국 2필에서 1필로 줄여줬다. 군역법. 그래서 이제 보완책으로 부족한 부분은 결작, 지주한테 받는다든지 상류층 향리한테 명예군인 관직을 주고 선무 군관포로 받는다던가 어장세, 선박세 같은 그런 잡세로 받는다던가 이렇게 보완책으로 했다. 황국제 문란도 심해가지고 결국 임꺽정의 난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결국은 이래저래 살기 힘들었다라는 게 결론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대한 맞춰보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뭐 농민들의 삶이 막 엄청나게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요 부분은 오늘은 워낙 중요한 요 부분이니까 요것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조선 후기 농민들과 그런 양반들과 농민들의 경제 발전,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도가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대동법과 관련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영상 한번 보시고, 대동법이 얼마나 그 양반들이 불만이 많았고 대동법이 걸리는데 100년이 왜 걸렸는지 그 부분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완벽하게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최대한 심플하게 적은 겁니다. 요거는 반드시 외우시고 추가로 그런 사료라던가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